ICRP 103에서는 라돈에 대한 참조 준위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자연방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량 한도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 준위를 설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정했느냐? 라돈 농도가 이 정도일 때 이 라돈으로 인한 피폭량이 10mSv 정도 되겠다 라는 기준으로 참조 준위를 정한 겁니다. 직장에서는 1500, 가정에서는 600을 정했습니다. 직장이 더 높고 가정이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가정보다 더 보내는 시간이 적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가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잘 때 피폭을 많이 당한다 라는 가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사실 라돈 농도를 보면은 하루 기준으로 농도를 보면은 이게 아침, 저기 아침이고 이게 밤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라돈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는 낮에는 낮게 유지되다가 집에 저녁이 돼서 밥을 먹고 잠자는 시간이 되면 증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집안의 라돈 농도는 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밤중에 라돈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히려 참조 준위를 낮게 설정을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라돈에 대한 기준이 유일하게 있는 게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유일한 거고요. 여기서는 농도를 148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CRP 103보다 더 낮은 값이죠. ICRP 103에서는 60과 다르게 방사선에 의한 환경보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목적 자체를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종을 보존한다, 서식지를 보호한다 라는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방법 자체를 사람에 대한 방어와 유사하게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원래 사람에 대한 방사선 방어도 어떤 이렇게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구역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사선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쪽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 사람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면은 더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방사선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거야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로 삼는 거죠. 이 환경보호 개념도 방사선에 가장 약한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참조 동식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동물이 안전하면은 다른 동물도 안전하겠지 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참조 동식물이라는 겁니다. 계획 피폭에서 이제 피폭을 구별하는 게 있는데 계획 피폭 상황이라 하면은 방사선에 의해서 당연히 얼마나 방사선을 받을지 예측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직무 피폭이라는 걸로 구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 피폭, 그리고 잠재 피폭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무 피폭과 일반인 피폭은 예상이 되는 걸 거고요. 잠재 피폭은 계획과는 달리 운영 절차에서 벗어난 사고에서 이러이러한 피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잠재 피폭으로 구별합니다. 직무 피폭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 이게 직무 피폭이고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돈을 받고 피폭을 당하면 그게 직무 피폭이 됩니다.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는
시간제 종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하자면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한 피폭도 다 직무 피폭으로 본다라고 ICRP 103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인 피폭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태아는 일반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왔었는데, 임신한 엄마의 태아, 이게 태아입니다. 이게 임신한 엄마고요. 자, 이 작업 종사자가 이분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면 이 태아는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일반인에 대한 피폭량 1mSv, 연간 1mSv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복부 선량을 남은 잔존 임신 기간 동안 2mSv 이하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복부에 대한 피폭 선량을 2mSv로 지켜야지만 양수에 의한 차폐 효과로 일반인인 이 태아는 1mSv를 피폭 받을 수 있는 걸 1mSv 이하로 피폭 받기 때문입니다. 이 2mSv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태아를 일반인으로 보는 이 ICRP 103의 그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좀 구별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딱 지정을 해가지고 ICRP 103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잔재 피폭은 어떤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원래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차폐체 바깥쪽에서 방사선이 얼마 나온다고 정해져 있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방사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미리 설치하는 단계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벗어난 상황, 그 상황에서, 즉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피폭, 이것은 잠재 피폭이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잠재 피폭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의료 피폭. 의료 피폭에 대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일반적인 의료 피폭은 환자에 대한 걸 의료 피폭이라고 하지만 환자에 대한 간병인도 의료 피폭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냐면은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아들이나 딸들이 간병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사서 간병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거고요. 외국에서는 사람이 아프면은 당연히 옆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지 라는 상황을, 어떤 상황인 거냐, 이 환자가 예를 들면 한 5세 이하의 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병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일반인으로 구별할 경우 혼자서 방사선 촬영을 못하는 이 아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료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보호자도 같은 이 의료 피폭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모님이 간병인이 되는 겁니다.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간병인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아이에 대한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환자의 태아. 임신 가능한 여성이 어떤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 만약에 이 태아를 일반인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임신한 이 사람은 의료 피폭이기 때문에 선량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태아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피폭인 1mSv를 적용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태아의 1mSv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에 해당하는 이 환자의 진료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이 엄마의 생명,
이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이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 태아의 1mm 시버트를 무시하고 이 태아 역시 태아가 받는 이 방사선 피폭도 의료 피폭으로 함께 보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가 태아의 일반인 피폭 선량 지키는 것보다 이 엄마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태아는 의료 피폭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위에 있던 상황과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일 경우 이 아이는 일반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엄마가 환자일 경우 아이도 환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구별은 목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